제가 연구하는 이 분야는 저 혼자서 연구하는 그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이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코 독립적으로 어떤 아무 근거 없이 주장을 하는 그런 그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걸 연구하신 분들, 그 선배 재현께서 어떤 분들이 계신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 분은 어떤 책을 쓰셨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신의 지문, 그다음에 신의 봉인 이런 책을 쓰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문명의 창세기라는 책을 쓰셨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쓰셨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저서 몇 개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김원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요 분은 어떤 걸 쓰셨냐면 아틀란테스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오안네스라는 책을 또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최희석 님이 계신데 최희석 님은 판스퍼미아라는 책을 쓰셨죠. 그리고 이 연구를 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김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농부셨는데요. 농부인데 자기가 농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저서를 남기시고 끝내 이 후학들한테 그 남은 과제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수수께끼의 고대 문명, 그리고 수수께끼의 외계 문명.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같은 동료이자 또 그 열심히 연구하시는 학자의 한 분이신 우리 김윤군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김윤군 선생님은 신인하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학자가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카리아 시친, 그 다음에 에리히 폰 데니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카리아 시친 같은 경우 12번째 행성이라는 책하고 에리 폰 데니켄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외에도 뭐 히스토리 채널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그 제작자이신 추칼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거 히스토리 채널 제작자인데요. 맹성열 씨가 있는데요. 맹성열 씨 같은 경우에는 UFO 신드롬하고 초고대 문명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학문을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시고 이 학문은 절대 고립된 학문이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인도 문명과 신화의 재해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화라는 것은 결코 없었던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윤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첨삭되고 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기본적인 것은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항상 강의를 할 때. 신화라는 것은 인간이 머릿속에서 창조해낸 어떤 그 가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한 80% 이상은 사실, 팩트에 입각한 것인데 그것이 그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이었다. 거의 90% 이상은 사실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부분들이 첨가되거나 또는 어떤 부분들이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그리고서 요 강의를 들으셔야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한 부분이 수메르 문명과 그 신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더 그 수메르 신화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인더스 문명하고 그 신화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인더스 문명이 그 주류 학계에서는 보통 BC 2000년에서 BC 3000년경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제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최소 8000년에서 150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요. 그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고 이 시원의 문명이라는 말에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 시절의 그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이 원시 사회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 사회, 고대 사회 이것이 결코 돌도끼 들고 뭐 그렇게 하고서 다녔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발달한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처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문헌 자료도 있고 유물도 있고 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도저히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기록에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유물이 있는데 그걸 부정한다 그러면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자, 인더스 문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인데요. BC 4000년경에 인더스강 유역에서 농경 생활을 한 유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스리랑카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요. 여기 티베트, 중국에서도 티베트 지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네팔이 되겠죠. 네팔이 되고 여기가 부탄, 여기 네팔, 그리고 인도가 있으면 인더스 문명의 그 지역은 주로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이 있죠. 파키스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라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예전에는 이 나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더스 문명은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지역에 이제 인더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으로 이제 겐지스 강이 흐르죠. 인더스 강 그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지금으로 보면은 파키스탄하고 서북 인도 쪽에 여기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문명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라파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문명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라파 유적, 그다음에 모헨조다로 유적, 그다음에 코트디지 유적, 카리반간 유적들이 이제 인더스 문명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적지에서는 BC 3000년경에 이들이 사용한 수많은 토기들이 출토가 되었고요. 청동기 유물들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에서 BC 1500년 사이에 1000년 동안 인더스강 유역의 하라파 모헨조다를 중심으로 번창한 고대 문명입니다. 유물 유적으로 관찰한 당시의 문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하라파하고 모헨조다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문명이 발생하는데요. 도시의 특징이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이 구워서 만든 벽돌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참 특이한 게 모헨조다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도시 계획을 평지에다가 신도시 계획을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중심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시가지가 이렇게 쭉 형성되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그 신도시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지었고요. 여기에는 관계 시설 각종 그 현대적인 그런 시설들이 그리고 뭐 곡물 저장 시설 그리고 심지어는 쓰레기 처리방까지 있어갖고 정확하게 신도시로서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그 도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교한 도로망과 하수도 시설 그리고 목욕탕, 집회소, 곡물 창고 등이 이제 거기 발굴이 됐고요. 정교한 청동기와 칠무늬 토기를 만들었고 저울을 사용하였고 상형 문자를 새긴 인장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문자를 사용했는데 문자 체계가 약 250 내지 500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확하게 해석한 그런 학자들이 없습니다. 인더스 문명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동물을 새긴 인장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이 인장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도장을 만들 때 자기가 정자라고 파면은 실제로 찍을 땐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거를 알고서 거울을 사용해가지고 거울에다가 딱 비춰가지고 거꾸로 딱 새겨놓고 그거를 찍어서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롭게 이렇게 그 인장을 만들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문명인데요. 고대 문명들은 강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았었어요. 예전에 여기 이제 강이 한 5개의 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강줄기가 바뀌고 옛날에 강이 아니었던 지역으로 강이 흐르고 옛날에 강이었던 지역은 흙으로 덮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인더스 문명이 일어난 지역이 여기다라는 점. 인도의 인종과 언어를 보면요. BC 7199년에서 BC 3899년까지 파네류산, 그러니까 파미르고원으로 추정되는 파나류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환단곡이나 이런데 그런데 그 산해경이나 이런데 나오는 부분인데요. 파네류산은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설이 이제 파미르고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네류산 밑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시조인 환국에 9개 민족이 있었고 64개의 집단이 있었으며 12개의 분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미리국이라는 수미리국이 있었는데 수미리국이 나중에 결국은 수메르 그래서 수미리국이 서쪽으로 서진하면서 수메르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민족과 같은 계열의 민족이 BC 4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에서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시작하였고요. 수메르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던 민족은 다시 주변의 다른 지역, 즉 이집트, 이란, 인도, 그리스, 이탈리아 등등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일부가 인도 쪽으로 옮겨가고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을 드라비다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드라비다족이요 생긴 걸 보면 약간 지금 까무잡잡하고 이 동양계예요. 동양계고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타밀러라 그래가지고 우리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말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남긴 사람들은 한 개 종족이 아닌 여러 종족이 참여를 하였고요. 유적지에서 나온 인고를 조사해 보니까 원래 오스트랄로이드 인종하고 지중해 인종하고 몽골 인종, 알프스 인종의 인골이 함께 출토됐어요. 그러니까 다인종으로 형성됐다는 그런 증거가 나왔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을 만든 종족은 드라비다족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은 아리아인들에게 쫓겨 인도 남부 내륙으로 이동했는데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설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기 그러니까 그 드라비다족이 여기 있다가 아리안족이 여기서 그 침입을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로 밀려갔다. 이게 정설처럼 돼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학설에 보면은 아니다. 아리안족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을 밀어낸 그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그 학설이고요. 그게 학계에서 주류 학계건 비주류 학계건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공인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것은 그 과거,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학설이 나오기 전까지 학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라비다어라는 것이 이제 한국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드라비다어가 이제 뭐 타밀어, 드라비다어 이게 한국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수천 개입니다. 아예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수천 개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가 3,000개가 넘고 1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만도 216개가 되고 인도의 공용어로 지정된 언어도 18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인도의 공용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공용어가 이제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를 하면서 근래에 와서 지배를 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줬지만 또 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단결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구자라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하고 아주 비슷하고요. 인도 남쪽의 섬나라인 스리랑카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와 비슷하며 벵골과 미얀마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한국어와 아주 비슷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 부분 여기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있고 여기 남부 여기 뭐 첸나이 뭐 이렇게 있는 요 부분하고요. 여기 스리랑카하고 여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신 그 신라의 석탈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석탈해 왕이 박석김 할 때 박혁거세가 제1대 신라 왕이고 2대 왕이 이제 석탈해인데 석탈해 자체가 여기 출신이라는 것은 거의 뭐 지금 거의 정설로 굳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왕자였던 그 석탈해가 신라의 왕이 되죠. 신라의 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사관을 완전히 잊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고대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기는 한반도는 과거에 소도 지역이었어요. 소도 지역이었고 여기는 우리 민족 뭐 고구려가 여기, 백제가 여기, 신라가 여기, 가야가 여기 이거 싹 잊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의 고대의 주무대는 결코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또 좀 이따 하면서 증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신라가 존재했던 지역은요. 여기 티벳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여기 우르무치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우르무치 그다음에 여기 부탄 지역 그리고 여기 파키스탄 지역 인도 북부 동북부까지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양자강이 이렇게 흐르면 양자강 남부하고 여기가 원신라예요. 여기가 원신라라고요. 원신라의 지역이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광대한 지역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때려박다 보니까 이게 다 도시 지명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쇼킹한 걸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명 전파의 개념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 민족이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환국에서 이제 배달국이 나오고 배달국에서 고조선이 나오죠. 그래서 환국의 강역이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환국의 강역은 대충 지금 한반도의 서북쪽부터 인도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북쪽까지 사실은 이것도 좀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요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한국의 영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대 문헌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대 문헌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모든 것이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남진해갖고 황하 문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면 인더스 문명 그리고 여기서 더 서진해갖고 서남진을 하면은 여기 수메르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일어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 지역에서 한 갈래가 인더스 문명에 합해지고요. 인더스 문명은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차로 그 동쪽, 그다음에 남쪽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걸로 그렇게 그 문명 전파 개념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멸망은요. 인더스 문명이 갑자기 BC 1500년경에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인더스강의 홍수에 의한 멸망 또는 외적 아리안족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하지만 아리아인이 침입하기 전에 이미 인더스 문명은 쇠퇴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유적지 모헨조다로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이 칼에 찔린 상처를 가진 채 죽은 시체들의 인골들이 발견되면서 아리안족의 침입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도 인더스 문명을 피폐시킨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홍수설화예요. 홍수. 그러니까 그 수메르 문명에서도 제가 그 저번에 수메르 문명 그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메르 문명에서 그 홍수 신화 모티브가 결국 성경으로 이어지고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더스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명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중남미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 홍수설화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시기 얼음해갖고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홍수 신화가 사실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고요. 그건 증거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헌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베다라는 그 책에서는 아리아족이 인더스 지역을 침략해서 도시를 공격하고 원주민을 살해했다고 적고 있고요. 이렇게 도시가 갑자기 파괴되고 원주민이 몰살당하면서 인더스 문명은 사라지고 이들 문명은 다음 문명으로 이어져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아리안 문화인데요. 아리안족은 원래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BC 5000년경부터 중앙아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인 수메르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다시 다른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들 중에서 가까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쪽이죠. 여기에서 옮겨 살다가 다시 인도 쪽으로 옮겨간 아리안족이 있다. 그리고 이 아리안족은 그 유럽 계통의 그 인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계통의 인종으로 보고 있고요. BC 1500년경에 아리아족들이 인도의 북서쪽 지방으로 들어갈 때 아리아인들이 벌써 전차와 초창기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던 원주민을 쉽게 인도 남부지방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고 그런 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전차와 초창기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다. 여기 보면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히타이트족 같은 경우에는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갑자기 나타나고 앞선 철기 문화와 앞선 그 전차 같은 걸 갖고서 그 주변을 갖다가 막 정복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어떠한 문화적인 그 모티브가 그들한테 갑자기 어떤 그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와서 영향을 주듯이 그렇게 영향을 주었고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서 주변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BC 1500년경에 아리아족들이 인더스 강유역의 하라파 모헨조다를 중심으로 번창한 인더스 문명을 침략하여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처음에는 인도의 펀잡 지방에서 살았는데 펀잡 지방 여기 펀잡 지방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살았는데 서서히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인도는 계급 사회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첫 번째 계급이 브라만입니다. 브라만이고요. 승려 사제 계급이고요.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여기 뭐 왕족 또는 전사 그리고
그 바이샤는 이제 상인 계급, 그 평민 또는 상인, 그다음에 수드라는 노예 계급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계급으로 서로 그 어떤 그 순혈주의 때문에 서로 결혼하지도 못하게 돼 있고 계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해 갖고 왔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이게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신을 찬양하는 내용인 베다에는 그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그베다예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문학적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베다를 보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발달해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그 어떤 문학적인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가 형성을 보면요. 인도의 북서쪽 지역을 점령한 아리안족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BC 800년경에 인도의 동북쪽 벵갈 지역까지 진출하고 BC 650년경에는 마가다, 비데하, 카시, 앙가, 아반티, 코살라, 쿠루, 간다라 등등 16개의 도시국가를 건설을 합니다. 이들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샤카족 왕실에서 BC 623년에 석가모니가 탄생하는데요. 석가모니 우리말로 이제 석가모니 이러잖아요. 석탈에도 결국은 이 석인데 석가가 이제 샤카 또는 시카 이거 다 같은 거거든요. 다 같은 건데요. 이 시카라는 게 이제 이거 일본어인데 이게 이제 사슴이에요. 사슴인데 사슴 또는 늑대. 이게 이 모티브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 늑대의 젖을 먹고서 자란 애들이 로마를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여기 모티브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모티브에서 나온 거고요. 이 석가 이제 샤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석탈에 이것도 다 이 사람이 이 같은 계열의 그 같은 그 혈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C 600년경에는 작은 도시국가들이 코살라, 마가다, 그다음에 남부의 비데하 같은 큰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흡수 통합이 돼 나가면서 이제 커다란 국가로 이제 형성이 돼 나가죠. 결국 BC 550년경에 마가다 왕국이 이들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흡수 통합하여 난다 왕조와 함께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00년에는 불교가 출현을 하고요. BC 327년에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정확하게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마케도니아라는 게 이제 발칸반도에 그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간다라 도시국가를 정복하고 문헌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당시에 인도는 상당히 풍요한 생활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한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모르시는 분한테 굉장히 그 쇼킹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요. 터키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발칸반도 그 서북 쪽에 보면 여기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삼한 시대 그러면 아시다시피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되잖아요. 마한, 진한, 변한이 한반도의 그 좁은 지역에 뭐 저기 전라도 쪽은 마한, 경상도 쪽은 뭐 저기 진한, 그다음에 여기 그 가야 있었던데 거기는 그 뭐야 변한. 그거는 싹 잊어버리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다 조작이고요. 실제 마한의 강역은 터키하고 여기 그 유럽의 그 남부 유럽하고 이렇게 해서 마한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나중에 후기에는 지금 그 이란하고 여기 인도 서부까지 마한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변한 지역은 여기 그 인도 지역 전체로 보시면 되고 진한 지역은 그 문서에 보면 고문서에 보면 마한에서 바다를 건너 오른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지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없는데 무슨 바다가 건느냐? 여기 마한이 여기라며 그리고 여기가 변한이라며 그러면은
진한이 바다가 없는데 무슨 어디냐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여기 투르판 분지 있는 데가 여기가 바다였어요. 내륙의 내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스피해 있죠. 카스피해 서쪽이 이제 마한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카스피해를 넘어서 이쪽에 이만큼 지금의 그 중국까지 여기를 갖다가 진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한이 결국은 나중에 신라가 되는 거고 이 마한이 백제가 되고 변한이 그 가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위치 비정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쪽이 이제 그 원래 백제 세력이 이 여기 카자흐스탄 이 지역부터 여기 일대까지 이렇게 마한으로 보고 있고 이게 나중에 백제의 강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인도 쪽은 이제 그 부탄하고 뭐 여기 그 작은 나라들 네팔 이런 데까지 합해서 여기를 갖다가 그 저기 가야 그러니까 즉 변한으로 보고 있고 여기 진한 신라는 여기 그 카스피해 동쪽부터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중국에서도 이 위쪽은 나중에 얘기고 요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요 양자강 남쪽하고 카스피해 동쪽하고 인도 북부 지역하고 티베트하고 여기 투르판 분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한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요런 것들이 저희가 그 상상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문헌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얘는 뭐 산해경이니 이런 우리나라 고문서에 보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바다 건너 마한에서 바다 건너 그 동쪽에 이제 초원지대가 이어지는데 거기서부터 광활하게 이어지는 지역이 진한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마케도니아 있잖아요. 마케도니아가 지금 그 그리스 북쪽에 있었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저희는 연구 결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진시황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시황과 하고 동일 인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도니아에서 잘 보세요. 마케도니아 이 말 자체에서요. 마케도니아라는 말 자체에서요. 이게 마칸인들의 도니아, 마칸인들의 땅. 마칸이 뭐냐면 이게 마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마한인들의 땅이란 뜻입니다. 마한인들의 땅. 그래서 이 마칸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도 터키의 가파도키아라는 데를 가면 마칸 케이브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마칸 케이브 호텔. 실제로 여기에 우리 많은 그 관광객들이 여기를 갑니다. 여기서 묵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칸 벌룬. 그래가지고 커다란 그 저기 열기구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는 회사가 마칸 벌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로고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말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있죠. 고개 말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로고를 사용하는데 이 모티브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마한인들은 그 유목민이고 그 말을 잘 다루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말을 타고서 여기 그 초원을 정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이제 필립인데 필립 또는 필리포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이 터키 쪽이었고 터키 쪽에서 이주해가지고 지금 그 어디야 마케도니아 거기서 살게 되죠. 마우리아 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우리아 제국 그리고 숭가, 쿠샨, 굽타 왕조. BC 321년 마가다 왕국의 찬드라 굽타는 난다 왕조를 멸망시키고 마우리아 왕조를 수립을 하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벵갈만에 이르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소카 왕 때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요. 불교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숭가 왕조, 쿠샨 왕조 그리고 AD 78년에 박트리아 지방의 쿠샨족의 카니슈카 왕에 의해서 인도가 통일이 되고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AD 226년 페르시아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사산 왕조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를 갖다가 신라로 보고 있어요. 사산조 페르시아를 저희는 신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여러 가지 그때 문학적인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도 사산족 페르시아는 신라임이 분명하다. 또 이제 그 찬드라 굽타 1세가 굽타 왕조를 세우고요. 660년에 훈족의 침입으로 굽타 왕조가 멸망하는데 훈족은 굽타 왕조의 영토에 힌두교 및 자이나교 그 왕국들을 세우죠. 근데 훈족이 뭐냐면 훈족이 결국은 또 마한하고 연결되고 막 이렇게 백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훈족이 이제 흉노를 갖다가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훈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거기에서 또 파생된 게 헝가리가 자요. 흉노에서 훈이 나오고 흉노에서 요걸 갖다 이제 훈이라고 그러고 훈. 예? 왜 헝가리가 헝가리냐면 훈족들이 사는 땅 헝가리. 그래서 헝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노족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기는 중국 북방에서 저기 미개한 민족인데 거기 힘만 세갖고 그게 아니고요. 이 흉노족들은 굉장히 문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초원을 지배한 초원의 지배자였고 스키타이 계통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해주 이어지면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광활한 지역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고 서북쪽으로는 헝가리까지, 남쪽으로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 그리스, 로마 지역까지 이렇게 진출을 했던 굉장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흉노족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인도도 점령이 인도 북부가 이제 점령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굽타 왕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면 여기 또 나타나는데요. 인도로 건너간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 이제 우리 고조선의 가림토 문자가 모든 세계 문자의 기본이 되는 문자예요. 이 가림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이 산수 가림토라는 말이 이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이게 바로 산스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산스크리트어, 버머라고도 하죠. 버머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를 갖다가 아무 해설 없이 산스크리트어로 뭐를 딱 얘기했을 때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이 말이 우리말 고어에서 무엇이 변해갖고 이렇게 됐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계의 어느 학자들도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은 이게 어느 말에서 나왔겠구나, 우리나라 고어의 뭐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무리 수십 년을 연구를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우리말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산스크리트어는 분명히 우리말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글, 녹두 문자, 가림토 문자, 각고 문자, 한자. 근데 한자는 왜 우리말이냐? 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자 자체가 우리 민족이 만든 글자예요. 한자 자체가. 한족이 만든 글자가 우리 민족이 만든 글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인도의 언어하고 우리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오빠, 다리, 벼, 메뚜기, 쌀 같은 단어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얘네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에서 왔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환단고기에 의하면 5세 단군인 구울 임금 때 신독이라는 건 이제 인도인데 인도 사람이 표류해서 동쪽 바닷가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오고 부도지의 내용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우임금 시절 때 고조선의 제후였던 수임금의 부친 유호 씨가 월식생성인가 그걸 인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월식생성의 땅으로 들어가서
인도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김수로 왕의 왕후인 허왕옥도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한다. 이거는 잘 아시는 거죠. 허왕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한다. 아유타국, 그러니까 인도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한반도는 잊어버리시라 그랬죠. 한반도는 가야, 신라 그거의 땅이 아닙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예? 아유타국에서 이렇게 갖고서 여기 왔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유타국에서 이렇게 육로로 해서 여기 왔다?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 신라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베트하고 여기 투르판 분지 있는 데하고 여기 네팔하고 부탄하고 북인도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여기가 신라의 본 강역인데 여기서 뭘 어디를 가요? 여기서 여기를 왜 가요? 여기 소도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땅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강을 건너갖고 여기를 갔다든지 이 강을 갖다 바다로 표현할 수는 있어도 강을 건너서 여기서 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는 것이지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야도 지금 보면 인도의 그 캐슈미르 지방하고 여기를 갖다가 가야의 본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라 시대 불교의 스님이었던 해초가 723년에 중국의 남쪽 광주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출발하여 인도 아래의 5천 축국을 순례하고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구자국에 727년에 도착하기 기행문이 이제 왕호천축국전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해초의 왕호천축국전 이거는 그 사료로서 다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다 인정받는데 분명히 여기 해초의 동선을 보면 여기 중국 남부의 광주에서 배를 타고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배를 타고서 광주에서 배를 타고 인도로 출발해서 쭉 순례를 하고서 결국은 여기 도낭 가서 죽어요. 도낭에 가갖고 죽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 강을 건너갖고 여기로 들어가갖고 여기서 하고서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서 결국 도낭 와서 죽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신라의 강역 자체가 파키스탄,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파키스탄, 그다음에 부탄, 네팔, 그리고 티베트, 투르판 이 지역에서 요 양자강 이남까지 이렇게 강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초가 여기에서 자기는 본국에서 출발해서 본국에서 죽었다라는 분명히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 고국의 밤하늘을 보면서 일생을 마치네. 그렇게 쓴 게 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여기가 자기 조국도 아닌데 조국이라고 그러고 여기 도낭이 자기 조국도 아닌데 조국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한 이 강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신라를 그렇게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싹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료는 정확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반도 지역이 전혀 우리 민족하고 상관없는 지역이었던 건 아니에요. 한반도 지역은 말씀드리지만 소도의 개념으로서 우리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실제로 모든 여기 역사적인 무대가 여기서 일어났다? 이거는 잊어버리시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쉽게 말해서 지금 개념으로 보시면 중국에서부터 인도 그리고 유럽까지 거의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의 무대였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우리 김병무 교수님께서는 이 쌍화문하고 이제 신호상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서 자기의 조상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왜 얼굴이 까맣고 키가 조그만가 그러면서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허왕옥의 후손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이분이 이거를 수십 년간 연구를 하셨어요. 김해 김씨라서 이제 보면 김해에 가면은 막
그 시에서 세우는 쌍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쌍어문이라는 건 양쪽으로 이렇게 물고기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런 문양이거든요. 근데 이 문양이 어디서 나온 거냐?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에서 나온 그 모티브예요.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모티브인데 오한네스라는 시인은 물고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제 물고기의 신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아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죠. 여기에서 맨 처음에 모티브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티브는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이 모티브를 이 오한네스라는 사람이 사실 시리우스계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시리우스에서 온 그 사람들은 그 물고기 인간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2세기에 아시리아에서 만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숭배를 했고 아시리아 사제들은 인간과 인간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물고기 모양의 사제복을 입고 의식을 집행하죠. 바빌로니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왕권의 상징처럼 쌍어문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가 결국은 동쪽 서쪽으로 다 전파가 되는 거고요. 김수로 왕 그 쌍어문 문양인데요. 여기 보세요. 가운데 무슨 종 같은 게 있고 여기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요 문양이 수로왕릉 정문에 새겨진 신화상이에요. 가락국 시절의 국장. 그러니까 이게 CIA 작업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나라의 어떤 문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요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현대에서 이제 이 어떤 그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자기네 지방의 어떤 그 모티브로 삼기 위해서 이런 석조물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허왕옥 왕비릉이라고 알려진 곳에다가 이제 사실은 여기 허왕옥 왕비릉이 아니지만 김해시는 자기네가 이제 가락국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 조각품 만들어 갖고 여기 이렇게 세워놨죠. 경남 개원함의 신화상은 저거하고 청어, 빨간색 물고기하고 파란색 물고기로 서로 마주보고 있게. 그리고 인도에 허왕옥이 왔다는 허왕옥의 고향이라는 아요디아를 가면 시내를 굴러다니는 택시 번호판 속에서도 그 라마의 상징인 활과 신화 한 쌍이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활하고 신화 한 쌍. 이 번호판은 새 번호판으로 바뀌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김병모 교수가 갔을 때만 해도 이걸 찍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팔 카트만두 국립박물관의 신화상을 보면 5세기 불교 사원에 세워진 건데 히말라야에 주신 쿠베르를 보조하는 입신. 또 여기도 보면 아요디아 힌두교 사원 정문의 신화상이 있고요. 그 신화가 중앙에 있는 꽃을 보호하고 있죠. 이 꽃을 보호하고 있죠. 그리고 스키타이 민족이 말에 장식한 신화상이에요. 말에 이렇게 장식을 하고 댕겨요. 스키타이 민족이. 스키타이 민족은 그리고 흉노족, 훈족,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민족이 되겠습니다. 스키타이 모포에 새겨진 신화상은 이런 형태입니다. 김해시에서도 새로운 조형로를 시내에다가 그 새로 건설한 다리의 난간에다가 이렇게 서로 입을 마주치고 있는 물고기 쌍어문을 이렇게 세워놨죠. 코살국의 조상 신화를 보면 태고 때 대홍수가 있었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인도에서도 분명히 대홍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수메르에서도 대홍수 얘기가 나오고 인도에서도 대홍수가 나오고 이 대홍수라는 건 실제로 저희가 그 많은 학자들이 특히 행콕 같은 학자들이 그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BC 한 8,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서 11,000년 사이에 그 대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뭐 최이석 같은 분은 정확하게 BC 1104년이라고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그 무렵에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 정도의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에서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마누라는 인물이 커다란 물고기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마누의 먼 후손이 익스바쿠가 코살국을 세웠고 그의 아들이 힌두교의 종시조인 라마가 되고요. 이 물고기는 코살국의 토템이자 힌두교의 한 신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살국의 국장이 신호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인도 서북 쪽에 살던 중앙아시아 쿠시안족이 인도로 밀고 내려왔고 이에 따라 아요디아가 이제 아유타국인데 아요디아라는 도시의 지배층 중에는
동쪽에 있는 중국을 향해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허왕옥도 결국은 여기 아요디아에서 중국으로 망명을 떠난 그 일족이다라는 그 학술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주 태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허왕옥을. 그래서 보주의 소수 민족 반란이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나오는데 후한서의 광무 23년 서기 47년에 촉당에서 토착민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걸 진압하고 주동자와 인구 7천 명을 강하게로 이주시키고 허왕옥이 가야에 출현하기 1년 전인 서기 47년에 보주를 비롯한 사천성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진압된 후에 사건 연루자들이 양자간 영변에 무한으로 강제 이주된 것이다. 예, 이거 보세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여기에 그 후한서에도 나오다시피 여기 한반도 얘기는 없어요. 사실 한반도 얘기는 없잖아요. 사천성 뭐 그다음에 여기 촉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